오늘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우울증, 정식 진단명은 우울장애라고 하는데요.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울감, 우울한 느낌이랑 우울증이랑은 달라요. 보통 정상적인 거는 우울감이에요. 당연히 살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우울할 수 있어요. 또 조금 길게 우울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좀 우울한 성향도 있어요. 근데 여기 중요한 구분이 뭐냐면 물에 빠지진 않았어요. 바닥에 이렇게 땅이 있고 바위가 있고 자기가 숨도 쉴 수 있고 조금 물에 들어가긴 했지만 자기 의지로 자기 나름의 극복 방법, 뭐 운동일 수도 있고 뭐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수도 있고 푹 쉬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극복을 했다가 힘들어지면은 다시 또 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죠. 당연히 정상이에요. 그리고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해요. 만약에 이런 우울감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. 항상 긍정적이고 편안하기만 한 분이 있다. 그분이 사회생활할 때 되게 좋을까요? 반대로 정신과 의사가 우울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항상 편안하고 항상 차분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이런 분이 그렇지 않은 분들을 상담하고 그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?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복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사회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나의 감정,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터부시돼요. 특히나 우울하거나 약간 뭔가 안 좋은 것 같고 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. 어른들은 우울해 배가 부르구나. 요즘 좀 살만하구나. 나는 우울할 틈이 없었어.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런 심리적인 갈등을 표현하는 문화가 아니에요. 숨기고 왠지 심리적인 갈등이 있으면 좀 부족한 사람? 이런 느낌.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정서가 한이라는 게 많이 있죠. 한. 그것도 일맥상통한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한국인들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. 우울증 진단 기준에는 없는데 한국인들의 많은 우울증 양상 중에 굉장히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신체 증상이에요.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가 아픈 거예요.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쑤시고 근데 병원 가서 검사하면 이상 없고 이런 게 이제 신체 증상인데 참 사람이 신기한 게 마음의 갈등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을 공감받지 못하면 어딘가라도 표현하려고 해요. 그게 뭐냐면 바로 몸으로. 몸이 어디 아픈 거. 아픈 걸로 표현하면 그래도 좀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이해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체 증상이 많은 문화다. 정서적인 특히 우울감을 표현하기 힘든 문화다. 그래서 우울하다라는 말 자체도 직접 표현하는 거 왠지 좀 꺼림직해서 그냥 좀 외롭다. 그냥 좀 쓸쓸하다. 요즘 좀 짜증난다. 그냥 좀 요즘에 좀 참기가 힘들다.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한국은 문화상 우울감 자체도 좀 터부시되는 문화라서 너무 아쉽다. 조금 더 이제 심리적으로 잘 들여다보면은 학생이든지 아니면 직장인이든지 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,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막 의욕이 생기고 막 열심히 동기가 생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우울하다. 그러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 영상을 봐요. 동기를 좀 얻어야겠다. 또는 자신을 가혹하게 또 채찍질을 해요. 정신 차려야 된다.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울해 있으면 안 된다.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기보다는 억지로 바꾸려고 해요. 열심히 으쌰으쌰. 헝그리 정신이죠. 좀 선진국스럽지 않아요. 이런 헝그리 정신은.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하고 보듬고 해야지 거기서 또 추스려지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억지로 바뀔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.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울감이 자기가 잘 못 챙기다 보면은 그게 점점점 쌓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울증으로 또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방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우울하다 이런 감정이 드실 때는 채찍질하지 마세요. 부정하지도 마시고 내 마음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좀 돌봐라. 신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뭔가가 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. 컴퓨터로 치면 렉이 걸린 상태예요. 렉 걸린 상태에서 억지로 뭐 한다고 되겠어요? 더
더 망가집니다. 그래서 나를 좀 돌보라고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. 근데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우리나라의 문화상 그게 또 안 돼요. 왠지 창피한 것 같고 왠지 좀 부끄러운 것 같고 남한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이런 식으로 자꾸 외면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우울감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우울증이 되는데, 우울증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자꾸 신호를 보냈잖아요. 아까 우울하다 이런 식으로 나를 돌보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안 돌봐주잖아요.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? 파업해요. 파업.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. 정지돼요. 에너지가 쫙 떨어져요. 그래야지 티가 나거든요. 그게 우울증이에요. 여기서는 우울감 느끼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할 때는 괜찮고 생활 잘하고 흐름에 따라서 뭐 기복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, 여기에 빠지면은 이거는 우울증이에요.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안 돼요. 회복도 안 되고. 그래서 우울증이 정말 진단이 되고 그러면은 자기 의지로 극복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. 여기서 어떻게 의지로 극복해요? 빠졌을 때는 누가 구해줘야 돼요. 왜냐면은 보통 물에 빠지면은 사람들이 수영 잘하던 사람도 수영 잘 못하게 돼요. 당황하고 여러 가지 또 몸이 굳기도 하고 쥐가 나기도 하고, 그 튜브를 던져줘서 꺼내야지 이제 안전하게 되는 거죠. 우울증은 무조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라 의지로 극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우울증이 있을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, 의지가 약하다. 의지랑 전혀 상관없어요. 자기 스스로를 볼 때도 내가 우울증이 걸린 건 의지가 약해서 우울증이 걸린 거고, 우울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도 의지가 약해서 그러지 못하는 거고. 이 구분이 대략 되시죠? 자기 자신을 잘 돌보셔야 되고 항상 내 마음에 내가 편이 되어줘야 돼요. 왜냐면은 내 마음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라서.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가 굉장히 많은 진단 기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. 왜냐면은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자가 진단 이런 것도 많고 진단 기준 검색하면 나오는데, 이게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진단 기준이라는 게 전문가가 정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. 그래서 정확하게 최대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. 우울한 감정이 당연히 있겠죠.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울한 감정이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. 우선 우울한 감정 얘기 말씀드릴게요. 우울한 게 뭐지? 이것도 애매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정신과 교과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우울이라는 그 표현을 좀 우선 말씀드릴게요. 정서적으로 슬픈 느낌을 갖는 거, 울 것 같은 느낌, 좀 울먹울먹한 느낌. 그래서 이제 진단 기준, 자가 진단 기준 같은 거 보면은 좀 울 것 같다 또는 눈물이 난다 이런 것도 있어요. 눈물 자체가 진단 기준은 아니지만 우울한 감정이라는 게 정서적인 거고, 뭔가 슬픈 느낌, 우울한 느낌, 그 다음에 낙담. 특히 청소년인 경우에는 우울감이 아니라 이자극성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irritability인데 굉장히 좀 예민해져요. 짜증을 많이 내고 좀 탁 건드리면 빵 터질 것 같은 그런 흥분 상태. 이런 감정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게 이제 우울감이고, 굉장히 중요한 게 너무너무 심하면은 우울감 자체가 또 안 느껴지고 아예 감정이 없는 상태가 돼요. 인사이드 아웃에 그게 나오죠. 무감정 상태. 감정 불능증이라고 하는데, 그거 역시도 우울한 게 너무 심하고 감정이 너무 힘들면 그냥 아예 그냥 다운돼 버려요. 감정 인식이. 왜 그럴까요? 역시 이것도 심리적으로 보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든 감정이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그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안 느껴져요. 그래서 무감정.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.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하면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. 우울증을 진단하려면. 슬픔, 뭐 우울함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있으면 돼요. 흥미가 떨어진 거. 흥미와 즐거움 상실이 뭐냐면은 아까 이제 우울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진단 기준이 굉장히 명확한데 거의 매일,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한 거. 그 다음에 이 우울한 거는 나도 느낄 수 있지만 나는 못 느껴도 가족이 봤었을 때 우울해 보인다. 요즘 너무 슬퍼 보인다. 막 눈이 글썽글썽한다. 그래서 정신과 진단을 할 때는 본인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이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진단에 도움이 돼요. 왜냐하면 본인은 잘 몰라도 옆에서 봤었을 때 보일 수가 있거든요. 평상시랑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자기는 잘 몰라도 옆에서 봤었을 때는 이 달라진 거를 더 명확하게 알 수도 있거든요. 이 흥미와 즐거움 상실인데 이거 역시도 거의 매일, 거의 모든 것에 흥미가 감소되고 나는 괜찮은데 옆에서 봤었을 때 뭔가 달라졌다. 예전에 자기가 좋아하던 그 취미도 안 하려고 하고 재미도 없고 원래 가지고 있던 취미에 흥미가 떨어져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의욕이 없다. 매사에 의욕이 없다. 하기가 귀찮다. 뭔가가 다 짐이 되는 것 같다. 직장인분들은 일하기 싫어져요. 학생분들은 공부하기 싫어져요. 그래서
직장인분들은 일을 그만하고 싶어져요. 나는 이제 직장을 그만둘 때가 됐구나. 또는 직장을 옮겨야 되겠구나. 이런 식으로. 뭔가 의욕적으로 하던 뭐 동기라고 볼 수도 있고 의욕이라고 볼 수도 있고 흥미라고 볼 수도 있고 즐거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. 우울하진 않아도 이게 떨어지고 이따가 설명드릴 다른 것들이 있으면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어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이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걸 강조드리고 싶어요. 특히 남성분들. 여성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게 조금 더 잘 돼요. 남성분들보다. 하지만 남성분들, 특히 뭐 직장인분들, 직장인 우울증이나 성인 남성 20대, 30대, 뭐 40대, 50대 다 마찬가지로 우울하진 않아요. 근데 의욕이 떨어져요. 쉽게 말하면 게을러지는 것처럼 보여요. 겉에서만 보면은. 게을러지고 뭔가가 나태해지고. 근데 구분을 하셔야 돼요. 원래 게을렀던 사람이 있어요. 원래 성향이 게으르고 좀 나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요즘에 그렇게 게을러 보이고 뭔가 의욕이 확 떨어져 보이고 나를 스스로 볼 때도 그렇다 하면은 자책할 게 아니에요. 채찍질할 게 아니에요. 아, 지금 뭔가가 내가 정신적인 에너지, 뇌의 에너지가 떨어졌구나. 흥미가 떨어졌다. 이해가 되시죠?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가 이제 진단 기준이고 지금 총 9개가 있고 9개 중에서 5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는 조금 특별해요. 왜냐면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. 식욕과 체중 당연히 비례하겠죠. 식욕이 늘어나다 보면 많이 먹다 보면 체중이 늘어나고 식욕이 줄다 보면 안 먹다 보면 체중이 줄어들고 우울증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? 뭐 그대로입니다. 둘 다 돼요. 식욕이 떨어져서 밥을 좀 안 먹게 되면서 체중이 쭉쭉 빠져요. 보통 한 달에 한 2, 3kg 이상씩 빠집니다. 한 달에 5% 정도 변화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많은 분들은 뭐 한두 달에 10kg 빠지는 분들도 있고 뭐 다이어트 이런 거 안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요. 굉장히 중요하죠. 진단 기준에도 나와요. 식이요법을 안 하는데 체중 감량이 된다. 체중이 증가가 한다. 또 청소년이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점점 자라는 상황이니까 그런 기대되는 만큼 갑자기 안 자란다. 이 기울기가 줄어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고. 그래서 요즘에 입맛이 없고 뭔가가 체중이 줄어드는 분들 또는 반대로 자꾸 단 거 또는 자극적인 음식을 자꾸 먹게 되면서 체중이 늘어나는 분들 단기간에 한두 달 사이에 몇 킬로 이상 뭔가 몸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 이거 진단 기준이에요. 잠 역시도 화살표대로 잠이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. 많은 분들이 불면증만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반대가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꽤 많아요. 잠이 늘어요. 의학적으로는 한 사람이 7시간 이상 자야 되고 선진국은 한 8시간씩 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어떤 통계 같은 거 보면 6시간도 잘 안 자는 그런 것들이 꽤 있죠. 특히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. 정신 건강에 안 좋거든요. 신체적인 건강에도 안 좋고. 잠이 변화가 되는데 불면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은 과수면이라는 게 있어요. 잘 모르셨던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과수면. 하루에 막 15시간씩 자요. 거의 뭐 밥 먹고 잠만 자는 분들도 있고 계속 잠이 와요. 이러는 것도 역시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과수면, 과면증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잘 알고 계신 불면증도 당연히 있죠. 불면은 크게 나누면 3개예요. 양상이 처음에 시작하는 잠이 안 온다. 누웠는데 보통 30분 정도 안에 잠이 오는 게 이제 정상인데 30분을 지나서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그때 이제 핸드폰 들면은 끝이죠. 그런 식으로 처음에 잠이 안 온다. 그 다음에 잠이 중간에 깬다. 한 2-3시간 자다가 중간에 깬다. 정상적으로는 뭐 한 번 정도는 잠깐 깼다가 또 바로 잘 수 있어요. 뭐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더 자주 깨거나 또는 한 번 깼는데 그 다음에 잠이 안 오거나 그때부터 또 막 1시간이 걸리거나 2시간이 걸리거나 이렇게 중간에 깨는 잠.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아침에 내가 일어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보다 훨씬 빨리 깨져요. 새벽에. 내가 원래 한 7시, 8시쯤 일어난다 치면은 5시, 6시, 심지어 4시 이런 식으로 빨리 깨져요. 그게 내가 일부러 부지런해지려고 깨지는 게 아니라 잠이 깨고 그때부터는 잠이 안 오고. 불면증이라는 게 이렇게 종류가 있고 그런 양상에 맞춰서 또 약도 다 다르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3번째 정신운동이라는 게 조금은 생소하실 거예요.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. 이거 역시도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데 사실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흥분하는 건데 표현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.
우선 감소하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. 정신적인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. 정신적인 운동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요? 생각하는 거. 속도가 너무 느려져요. 생각의 속도가. 당연히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책을 봐도 평상시에는 뭐 1시간에 볼 걸 막 2-3시간이 걸려도 안 보여요. 공부도 잘 안 됩니다. 앉아만 있고. 당연히 직장에서도 일이 안 됩니다. 업무 처리가 안 돼요. 생각이 느려져서. 아까 제가 말이 느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단순히 이 말하는 행위만 느려진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생각이 먼저 있어야지 그걸 말로 하는 건데 생각 자체가 느려져요. 그래서 말도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실제로 몸의 움직임도 느려져요.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움직임도 적어지고 잘 안 하게 되고 에너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흥분되는 상태가 있습니다. 우선은 이 얘기 드리기 전에 우울증과 반대인 조증, 오늘은 조증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조증 얘기를 잠깐 드리면 조증은 반대예요. 이 정신운동 에너지가 확 올라가요. 그래서 말이 빨라져요. 왜냐하면 말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빨라져요. 확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고 책을 봐도 집중이 너무 잘 되고 아이디어도 막 번뜩번뜩 떠오르고 생각이 막 돌아갑니다.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죠. 그래서 오히려 경조증 있는 분들이 치료를 잘 안 받아요. 왜냐면 좋으니까. 아이디어도 많이 떠올라서 사업도 막 벌이고 갑자기 누가 생각나서 연락도 하고 막 얘기를 하고 싶고 별로 안 친한데 막 말을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정신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이제 조증인데 감소하는 게 우울증이고 우울증일 때는 감소만 되는 게 아니라 또 흥분되기도 해요. 초조. 자꾸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.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이럴 때 집에서 자꾸 빙빙 노는 거예요. 빙빙 돌아요. 이쪽 끝에서 갔다가 저쪽 끝에 갔다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 몸이 자꾸 움직여요. 그거는 정신운동 에너지가 초조하다라는 거예요. 초조하고 긴장되고 좌불안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손도 막 움직이고. 그 다음에 두 가지는 피로. 게을러 보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피곤해요. 에너지가 줄어들고 피곤하고. 되게 희한하죠. 피곤한 게 우울증 진단 기준이에요. 몸이 피곤한 줄 알았는데 만성 피로인 줄 알았는데 피곤합니다. 몸이 더 쉽게 피곤해지고 피로를 느끼고 당연히 직업적인 능률이 감소되고 피곤한 거, 무기력해지는 거, 에너지 떨어지는 거 다 마찬가지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.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유부단해지고 결정을 못하고 요즘 말로 결정장애처럼 이 뇌로 하는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. 생각이. 그래서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잘 안 되고 대화를 할 때도 자꾸 놓치고 딴 생각도 아니에요. 그냥 멍해지고 그래서 자꾸 깜빡깜빡 되고 계속 컴퓨터 말씀드리지만 렉 걸리는 거 똑같습니다. 그 다음에 결정이 잘 안 돼요.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점심 뭐 먹을까? 이런 결정 역시도 굉장히 고민이 돼요. 왜냐면은 집중이 안 돼서. 뭔가 확신이 확 들고 딱 집중하고 끝내야 되는데 자꾸 우유부단해지고 실패했었을 때 뭔가 내가 잘못된 걸 선택했었을 때에 대한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점점 우유부단해져요. 중요한 결정 더 못하고 사소한 결정도 못하고 무가치함, 죄책감. 무가치함이라는 거는 좀 가치가 없다, 허무하다, 나는 가치가 없다, 뭐 이 세상 살아서 뭐해, 뭐 이런 거예요. 허무. 그 다음에 죄책감은 그냥 사람이 잘못해서 느끼는 죄책감은 죄책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적절한 죄책감. 부적절한 죄책감은 뭐냐면은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여기는 거예요. 거의 망상 수준으로 가기도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야. 내가 못난 사람이라서. 그때 언젠가 내가 걔한테 좀 험한 말을 해서 걔가 조금 상처받은 것 같은데 내가 그거를 너무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 지경에 빠진 거야.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확장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. 과도한 죄책감. 이게 또 이어져요. 이렇게 허무하다, 또 나는 뭔가 되게 잘못된 사람이다, 너무너무 잘못했다.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이어지기도 합니다.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. 죽을까봐 걱정돼.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아니에요. 그거는 제외하고 그냥 자꾸 반복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. 그냥 죽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도 들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계획을 할 수도 있고 시도를 할 수도 있고요. 다 포괄해서 죽음과 관련된 것이 이제 진단 기준에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게 다 거의 매일이에요. 1, 2번 중에서 둘 중에
하나는 있고 총 합해서 5개 이상 있으면 우울증으로 진단합니다.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동안 내내 내가 이게 다 있어요. 우울증일까요? 아닐까요? 사람이 살면서 잠깐 다운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경험될 수 있어요.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도 있을 수 있고. 근데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. 얼마나 지속되냐면은 2주일. 기간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. 2주일. 일주일은 우울증으로 진단은 안 해요. 한 3, 4일도 우울증으로 진단 안 하고 좀 기다려요.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걸 하면서 회복되는 거 봐요. 그 다음에 2주일이 꽉 차야지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해요. 물론 칼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. 뭐 13일이면 어떡할 거냐? 당연히 치료 그때 합니다. 내일도 뻔할 거기 때문에.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있었는데 2주 동안 있었는데 직장 생활 잘하고 가정 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잘해요. 우울증일까요? 아닐까요? 정신과에 있는 진단 기준 중에 굉장히 많이 공통되는 게 바로 이건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야 돼요. 사회적인, 직업적인 심각한 고통이나 그런 지장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뭐 직장인들한테 꼭 물어봐요.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신지, 자꾸 좀 속된 말로 빵꾸가 나지는 않는지, 그래서 뭐 이렇게 자꾸 혼나지는 않는지, 또는 큰 어떤 실수를 하진 않았는지, 학생들한테도 물어봐요. 성적이 갑자기 뚝뚝 떨어지진 않았는지, 아니면 결석을 자꾸 하게 되진 않는지, 또는 친구 관계에 갑자기 문제가 막 생기진 않는지,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지장이 있습니다. 직장생활, 사회생활, 가정생활, 뭐 친구관계. 주부인 경우에는 역시 살림이나 뭐 또 육아나 이런 나의 일상에 지장이 있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.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. 이런 게 좀 있어도 내가 할 거 잘한다. 우울증 아니에요. 이해가 되시죠? 진단 기준은 아니지만 또 흔한 증상들이 많아요. 동반이 많이 되는. 이거를 말씀드릴게요. 몸이 어디로 아픈 게 나타난다.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비슷한 거고, 소화가 안 된다, 변비가 일어난다, 반대로 설사가 일어난다, 검사해보면 이상 없다. 이런 식으로. 머리가 아프다, 검사해봤는데 이상 없다. 신체 증상. 그 다음에 일중 변동은 뭐냐면은, 이제 우울증, 아까 그런 증상들이 언제 심하냐면요. 하루에 변동이 있어요.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심해요.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힘들어 하세요. 아침에 물론 일어나기도 힘들고, 눈은 떠 있는데, 정신은 깨 있는데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우울증에 흔히 불안이 많이 동반되는데 아침에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초조해 하시기도 하고,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인 생각도 아침에 막 몰아치기도 하고,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가 너무 버겁고 짐이 되고, 그러다가 오후가 되면서 조금 나아졌다가 저녁이 되면서 좀 더 나아지다가, 이런 식으로 일중 변동이 굉장히 흔합니다. 물론 그거에 해당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고 해서 우울한 것만이 아니라 분노와 짜증 이런 양상으로도 많이 나타나요. 특히 청소년, 그 다음에 뭐 성인도 마찬가지.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게 자책만 하는 게 아니라 남 탓도 하게 돼요.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. 요즘에 이제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정식 진단명으로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는 게 있는데,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의 진단 기준하고는 달라요. 아주 가끔 확 폭발하고 평소에는 아주 잘 지내고 이런 게 있는 건데, 이 우울증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2주 이상이어야 되고, 보통은 치료를 안 하면 한 반년에서 1년 동안 계속 가요.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좀 쉽게 말씀드리면 파탄이 나요. 직장 생활도 엉망이 될 수 있고, 학교 성적 엉망이 될 수도 있고, 학점 엉망 될 수 있고, 사람들과 관계 엉망 될 수 있고, 그렇게 관계가 끊기면 집에만 있게 되기도 하고, 사회적으로 또 차단되기도 하고, 그러면 우울증은 다 나았는데 사회 불안이 또 생겨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든 게 또 계속되고, 이런 식으로 연결이 또 되기도 합니다. 어쨌든 우울증은 그렇게 길게 가는 건데 몇 달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가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에 몇 달 동안 또는 몇 주 이상 굉장히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. 이런 것도 역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반복 생각이라는 거는 반추라고 하는 건데, 자꾸 한 가지 생각에 몰입하게 돼요. 당연히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. 예전에 어떤 경험이나 최근에 어떤 사건이나 강박적으로 자꾸 떠올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돌고 하게 되는 거예요.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. 굉장히 힘듭니다. 그 다음에 자존감 당연히 떨어지겠죠.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니까.
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. 그다음에 망상도 같이 많이 이루어져요. 망상이라는 게 꼭 어떤 조현병이나 조울증에만, 양극성 장애 1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심한 우울증에도 망상이 있어요. 죄책 망상이라고 하기도 하고, 심하면은 뭐 환청도 같이 있어요. 우울증 역시도 심한 우울증. 주로 나를 탓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. 잘못했다, 그거 잘못했다, 뭐 나를 욕하기도 하고,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, 실제로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잘못했다라고 막 망상이 들기도 하고, 사실 잘못한 거 없는데, 흔한 CCTV로 뭐 우리 집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,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, 이런 거 역시도 무슨 조현병이나 조울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심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많이 간과하시는 거, 폭력. 우울한 사람이 웬 폭력이냐? 폭력이 있어요. 조증일 때 폭력이 보통은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, 교과서적으로는 조증보다 우울증일 때 더 흔하다고 되어 있어요. 이해가 잘 안 되죠. 분노가 일어나니까 폭력을 할까?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, 우울증의 원인을 따져보는 것 중에서 본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징후나 공격적인 성향 이런 거를 좀 억압했을 때, 너무 억압했었을 때 우울증이 된다, 이런 어떤 이론이 있는데, 실제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꽤 많이 해당이 돼요. 억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우울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, 뭐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, 자기 자신의 처한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,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성향이 사람의 본성의 부분이 분명히 있고, 남을 미워할 수도 있는 건데, 그런 것들이 다 좀 억압되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일 때는 그냥 억압하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악화가 되고 이제 우울증이 된다, 이런 게 있는데, 그러다가 억압했던 게 잠깐 풀릴 때가 있어요. 그때 확 참았던 게 확 폭발한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보통 저 사람이 안 그런 사람인데 요즘에 갑자기 나한테 이런 짜증을 낸다 하면은 분노자절장애 아니야, 뭐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, 혹시 이분이 좀 우울증은 아닌가? 또는 나 자신을 볼 때도 우울증은 아닌가?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또 연결된 이야기인데, 자살이라는 것도 역시 나를 살해하는 거잖아요. 근데 우울증일 때 자살만 있는 게 아니라 타살도 많아요. 폭력의 연장이죠.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거는 엄마가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하는 거. 이거는 타살이에요. 자살도 있지만 타살. 아이를 죽이는 거. 이해가 안 되잖아요. 근데 우울증일 때 타살이 꽤 흔해요. 어떤 게 흔하냐면, 가족이나 평소에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대상이 되어요. 가까운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되어서 이제 동반 자살을 하게 되는 타살, 그런 식으로도 많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폭력도 있고, 타살도 있고, 자살도 있고, 우울증이라는 게 흔히 이제 알듯이 뭐 힘도 없고 계속 다운돼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, 이런 충동 조절이 안 돼서 욱 하고 튀어나와서 화를 낼 수도 있고 폭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억압됐던 게 잠깐 풀렸을 때 폭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, 자살도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요, 우울증 너무 심할 때는 자살이 안 일어나고요, 우울증 너무 심하다가 살짝 회복됐었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. 왜냐하면 너무 심할 때는 힘이 없어요. 아무런 의욕도 없고. 근데 조금 살짝 회복됐었을 때 힘이 생겨요. 그래서 실행으로 옮깁니다. 그래서 그때 더 주의를 해야 돼요. 우울증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셨을 텐데, 진짜 심하면 어떻게 되냐,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. 이번 병동에서는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. 레지던트 때도 종종 봤는데, 혼수 상태가 돼요. 혼수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, 보통은 이제 심하면은 표정이 완전히 굳기도 해요. 그냥 무표정한 게 아니라 여러 데 막 찌푸려져 있고, 이마에 막 주름이 있고. 혼수성 우울증은 아예 못 움직여요. 자기가 움직이기 싫어서 못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못 움직여요. 진짜 혼수처럼. 의식은 있을까요? 의식도 혼미해져요. 대소변을 가릴까요? 못 가려요. 당연히 못 먹죠.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사망하겠죠. 그러니까 치료를 합니다. 입원해서 영양을 공급하고, 밥을 못 먹을 때는 강제 급식을 합니다. 코로 이제 튜브를 꽂아서 음식물을 집어넣는 거죠.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 심한데 식사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나는 먹기도 싫다, 정말 아무 의미 없다, 사는 건 의미가 없고 죽고만 싶다, 이런 분들 입원을 해요. 밥을 안 먹어요. 단식합니다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강제로 먹여요.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런 걸 접했을 때 되게 좀 충격이었는데, 그게 치료적이기 때문에,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코로 튜브를 해서 영양을 공급합니다. 정맥으로 하는 건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은 코로. 그러면 당연히 뽑겠죠. 나는 죽고 싶으니까. 어떻게 할까요? 또 사지 결박을 잠깐 합니다. 하는 동안에.
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. 근데 제가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게요. 억지로 살았다. 심한 우울증에서 회복됐다. 이런 분이 나중에 이제 회복돼가지고 우울증이 다 회복된 다음에 나를 살린 병원이나 의사나 원망할까요? 원망 안 해요. 굉장히 고마웁니다. 왜냐면은 우울증 상태였을 때에는, 너무 심한 상태였을 때는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만 있어요. 아주 협소하게. 나는 너무너무 못났고, 나의 과거도 최악이었고, 나의 미래도 앞으로 최악일 거고, 아무런 소망이 없고, 이 삶은 의미가 없고,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? 삶을 리셋해야지. 그런 식으로 해결책이 없어요. 다른 거는. 그냥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밖에 못해요. 협소하게. 우울증 때는 그렇게 돼요. 자기 의지로 그게 극복이 안 돼요. 근데 치료를 해서 나아지면 그냥 생각이 원래 하던 생각대로 바뀌어요. 지금 나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생각의 폭이 넓어져서 당장에 뭔가 바뀌진 않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구나. 그 다음에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이 추세로 나아지면 할 수 있겠구나. 자신감도 생기고, 자신감도 역시 생각이라는 거고, 자존감 갑자기 떨어졌던 것도 좀 회복되고,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나의 현 상태에서의 생각이 나의 영원한 생각이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 내가 우울증 상태일 때는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결정은 우울증일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내가 스스로 우울증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 싶거나 조금이라도 예방해보고 싶을 땐 뭘 하면 좋을까요? 라는 질문을 다들 하실 거예요. 근거가 있는 거, 정말 정신과 의사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전문적인 치료 말고 누구나 생활습관 교정으로 약물만큼 치료 효과가 있는 거, 흔하게 제일 적용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. 뭘까요? 운동이에요.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식품이나 영양소나 이런 것들의 근거 수준을 다 따져봤을 때 약만큼 근거가 있다라고,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딱 하나, 운동. 그래서 운동을 가장 강조하는 과는 재활의학과도 아니고요. 정신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운동을 하기가 싫은 게 문제예요. 우울증의 증상이 에너지가 떨어져 있고, 몸도 피곤하고, 정신운동 에너지도 떨어져 있고, 한데 운동이 쉽지가 않죠. 원래 하던 분들도 운동을 못 하게 되거든요. 우울증이 생기면. 근데 원래 안 하던 분이 어떻게 하겠어요. 근데 운동이 치료적이에요. 구체적으로 딱 나와요. 매일 30분 이상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기. 기본적으로는 모든 운동이 다 도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딱 이렇게 또 되어 있고,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.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입원을 했어요. 아예 혼수 상태는 아니지만 정말 움직이기 싫어하고 말을 잘 안 듣고 이런 분들, 우울증으로 입원까지 하셨으니까 정말 푹 쉬세요. 저는 안 건드리겠습니다. 노터치 하겠습니다. 이렇게 치료할까요? 아니에요. 그렇게 하면 치료가 안 돼요. 억지로 일으켜서 억지로 한 바퀴 돌고 오게 해요. 정말 가혹하죠. 근데 그게 치료적이라서 하는 거예요. 그래도 침대에 자꾸 누워요. 몸을 어쨌든 간에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이제 자꾸 눕게 돼요. 그렇게 자꾸 누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? 침대를 이렇게 세워요. 침대를 이렇게 딱 세팅을 세워봐요. 이렇게 세워지거든요, 침대가. 그럼 못 누워요, 눕고 싶어도. 그냥 앉아서 기대기는 하지.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몸을 어떻게 해서라도 움직이게 하는 게 굉장히 근거 있게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건강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유튜브 끄고 밖에 나가서 한 바퀴 걷고 오는 거 추천드립니다. 우울증에 효과가 좋은 영양제나 음식 추천 부탁드려야 했는데, 이것도 제가 분명히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근거 중심으로 분명하게 근거 1수준이라고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됐다, 이거는 식품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제가 또 추천드리지는 않아요. 왜냐면은 위험할 수 있어서. 뭐냐면은 성요한초라고 있어요. 인터넷에 검색하면,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정식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지국 같은 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, 오래전부터 항우울 효과로 이제 치료제로 쓰였던 그런 식물이죠, 식물. 허브인데 그냥 흔히 항우울제로 쓰는 SSRI와 비슷한 작용을 갖는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되고, 실제로 작용만 그런 게 아니라 부작용도 그래요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죠. 이거는 이제 천연이니까 부작용은 없을 거다. 그래서 막 그냥 임의로 어떻게 구해가지고 복용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왜냐면은 상호작용하는 게 엄청나요.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, 경구 피임약 먹으시는 분들이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. 이거 같이 먹으면. 그리고 출혈성 경향이 또 증가될 수도 있고, 어떤 질환 때문에 와파린 같은 거 복용하시는 분들이 그 효과가 또 안 나타날 수도 있고, 또 항암제 효과도 잘 안 나타날 수 있고, 여러 가지 이런 약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이거는 식물이니까, 허브니까 막 먹으면 안 돼요.
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. 채널도 좀 구독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운동하러 가세요.